안녕하세요. NCS 블라인드 채용 강의를 맡게 된 성민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NCS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과 뿐만 아니라 NCS 직업 기초 능력이나 이런 필기 시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려볼 거예요. 자,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대기업 직무 적성 검사나 NCS 직업 기초 능력 관련해서 실제 출제위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도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시간 동안 이 NCS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전에 제가 항상 어떤 강의를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NCS가 뭘까요? 학생들이 이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NCS 하면 NCS 공기업에서 하는 거,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고 정작 NCS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NCS 나와 있어요. 거기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반대로 물어보죠.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뭔가요? 자, 그러면 또 대답을 잘 못해요. 친구들이 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무 능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도출해 표준화한 것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직무 능력에 맞게끔 국가가 표준화를 시켜준 건데, 자, 이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NCS라는 제도가 갑자기 1, 2년 전에 생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2014년 정도부터 한두 개의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죠. 자, 그러다가 이 NCS라는 제도가 이제 한 17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많은 공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채택을 했어요. 자, 그때 이 NCS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거기 나와 있어요. 1번. 자, 보시는 것처럼 사교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자, 저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제가 실제 딱 봐도 나이가 그죠 많아 보이진 않는데 이제 제가 실제 취업할 때는 10년 전이에요. 실제 한 10년 전에 제가 취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스펙이에요. 스펙 위주. 그럼 스펙이라고 하면 학점, 학벌 당연한 거겠죠. 거기에다가 자격증이죠. 그죠? 자격증 또 어떤 거? 굉장히 많이 딸수록 유리했다.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자격증 개수당 점수를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쌓일수록 유리했고 거기에다가 조금 이제 해외 연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실제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라는 그 비용을 투자를 했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정작 취업을 시켜봤더니 어때요, 그 친구들이? 막상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었나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굳이 이제 기업이죠. 기업에서도 스펙이 높은 애를 실제 일반적으로 선호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대비 시간 말하자면 스펙 대비 효과가 떨어졌나 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라가 고려를 해서 우리가 NCS라는 제도를 만들면 훨씬 효과적일 거야 하고 만든 거죠, 얘가.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보시면요, 여러분들. 실제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구직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드물어요, 요즘은 솔직히. 자, 근데 이제 예전만 해도 실제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4분의 1 정도가 그만뒀어요. 4분의 1이면 굉장히 그저 25%. 그 친구들이 과연 왜 그만뒀을까요? 왜? 직무가 어때서? 맞지 않아서. 즉, 내가 이 직무를 1, 2년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직무를 한번 시작을 해버리면 5년, 10년, 20년까지 내가 이 직무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 즐거울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겠죠. 맞지 않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기업 돈이 작다,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연봉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돈 같은 것들보다는 본인에 대한 이제 이 일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들이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만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 그만둘 수는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만두고 새로 구직을 하면 되니까. 근데 회사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만 예를 들어도 처음에 여러분들 입사하고 나면 한 달에서 3달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요. 계속 연수를 받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여러분들에게 급여가 지급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급여가 지급이 돼요.
그때 실제 실무에 바로 투입도 시키지 못하지만 투자죠.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원자들에게. 그죠? 구직자들에게. 자, 너에게 이만큼 투자를 할 테니까 너는 이 정도 여기서 그 연수를 받았으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투자한 대비 효과를 뽑아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 친구들이 실제 그 뽑아내는데 여러분들 뭐 6개월 만에 말하자면 그 효과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몇 년은 보셔야 되잖아요. 자, 근데 투자를 했는데 불구하고 뭐 거기에 대한 효용성을 못 줘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든 구직자든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용만 계속 발생하고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애줄게 하고 만들어낸 제도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NCS를 뭐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대학 교수님이나 하는 학자분들이 있죠. 자, 그 두 분에서 협력을 했죠. 자, 그리고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NCS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막상 둘을 뭐 토론을 해서 만들었지만 실제 약간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개선을 조금씩 하는 거죠, 얘네들이. 자, 어떤 그냥 매뉴얼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NCS라는 제도에 부합되게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은지, 어떤 자격이 있으면 좋은지, 어떤 경력이 있으면 좋은지, 자, 그런 것들을 적용을 시켰죠. 그리고는 산업 현장에 또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자,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실제 NCS라는 제도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17년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100개의 직무가 있으면 100개의 직무가 아닌 한 80개 직무 정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매뉴얼을 시켜줬어요. 근데 점점점 계속 발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더니 이제는 거의 100개 있으면 한 90개 이상 정도는 거기에 그 직무에 대해서 이 NCS 제도를 적용시킬 수 있게 만들어내고 있죠. 네,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NCS라는 제도는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뭐 공공기관이 하는 뭐 어떤 채용 제도야. 네, 그건 맞죠. 이제 그게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채용 제도라는 걸 아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지를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화, 국가에서 매뉴얼화를 시켜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A라는 전공이 있으면 그 전공자가 내가 그쪽으로 취업을 할 거다. 그럼 나는 전공만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만 쓰고 하면 끝이야가 아니라 그 전공에 맞는 직무를 찾은 다음에 그 직무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나 태도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맞죠? 자, 그거를 NCS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낼 수 있게끔 매뉴얼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기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ncsgeo.kr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기계,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에 필요한 능력에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뭐 지금 다듬질이라 나와 있는데, 자, 어찌됐든 저 다듬질이 있으면 저거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이나 태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매뉴얼화 시켜줘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자, 우리가 준비를 해줄 테니까 너네들은 그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전공이 뭐 예를 들어 기계과다. 그럼 기계과면 끝이 아니라 기계과에서도 어떤 직무가 하고 싶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 ncsgo.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자료를 활용을 하셔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습 자료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어떤 A라는 직무가 있으면 그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그죠? 관련한 자격증이 있고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 그죠? 혹은 직무 경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기 나와 있는 걸 모두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런 것들이 있으면 이 직무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공기업에 지원하겠다. 끝. 예를 들어 나는 공기업이고요. 저는 기계과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기술직 쪽에 지원을 할 거예요. 자, 기술직도 나뉘잖아요, 여러분들. 뭐 송배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기술직이라도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할지 하고 싶은지를 찾으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할지 먼저 이 학습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한 뒤에 거기에 맞게끔, 그죠?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정도는 맞춰서 거기에 준비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일을 구직이 잘 될 거고 일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NCS의 취지예요. 역시나 여러분들도 NCS라는 제도에 들어간다라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 주셔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무지막지하게 뭐 나는 A 전공이다 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고민을 해보고 찾아보신 다음에 학습 자료를 검색하셔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NCS는 끝났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세부적으로. 자, 이제 NCS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중심이잖아요. 맞죠? 자, 기존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재상 비전을 회사 중심적으로 뽑았다라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죠? 직무 중심으로 뽑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그러면 직무는 아예 보지 않았느냐? 뭐 아예 안 본 건 아니겠죠, 실제. 자, 하지만 어떤 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인재상, 비전. 자, 근데 이 인재상이라는 게 굉장히 뭐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인재상이 나와 있어요, 인재상과 비전들이. 근데 조금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자, 즉 자기네들이 뽑고자 하는 인재는 거의 뭐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인재상이라 하면 여러분들 대기업에 어떤 거 나와 있을까요? 어떤 인재? 네, 먼저 뭔가를 도전을 할 수 있는 도전적인 인재,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새로운 걸 생각할 수 있는 조금 남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가 된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시대예요? 세계화 시대죠? 네, 글로벌한 인재예요. 자, 일반적으로 뭐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 뭐 정말 좋은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직무 중심을 떠나서 이런 인재만 뽑으면 좋은데, 자, 이런 인재를 뽑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전적이고 어떤 사람이 창의적이고, 맞죠? 영어 잘하면 글로벌한 인재인가요? 무조건? 꼭 그건 아니잖아요. 마인드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은 뽑기 굉장히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이 직무를 하고 싶은 사람을 뽑아보자. 그러면 그 직무 중심적으로 뽑아보면 그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할 거고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 채용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NCS 채용이 뭐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죠? 직무에 맞게끔,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라고 하면 처음에 채용 공고가 올라와요. 맞죠?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나면 일반적으로 서류, 필기, 면접이라는 제도들을 실시를 해요. 맞죠? 근데 이제 NCS를 기반으로 한 서류, 필기, 면접 적혀 있죠. NCS 기반의 서류 전형, NCS 기반의 필기 전형, NCS 기반의 면접 전형. 얘네들은 일반적인 서류, 필기, 면접이랑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 한번 볼게요. 저희. 자, 먼저 서류 전형을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 어때요? 여러분들 서류 전형은 뭐가 떠올라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떠올라요. 또 뭐 떠올라요? 이력서. 네, 맞아요. 이 두 개 보는 거, 그게 서류 전형이에요. 자, 그래서 서류 전형 보시면 인적사항.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적사항을 당연히 써야겠죠. 이름도 써야 되고, 그죠?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직무와 무관한 자전적인 기재사항을 최소화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이 강의 내용 제목이 뭐예요? 블라인드 채용이죠. 자,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블라인드. 블라인드 내리고 하는 게 블라인드인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어떤 거? 학벌. 그죠? 학벌 같은 이런 스펙을 보지 않겠다. 또 어떤 거? 나이. 그죠? 뭐 나이가 많다고 이 직무를 무조건 못해.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성별. 그죠? 남자라고 여자라고 이 일을 무조건 잘하고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벌, 나이, 성별을 보지 않겠다라는 게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근데 뭐 성별은 솔직히 면접 때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가지고 차별화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역시나 연령, 그죠? 나이, 그리고 학벌도 너무 중요하게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벌 같은 경우에는 학벌 쓰는 란을 없애버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직무와 무관한 자전적인 기재사항은 최소화시켰고요. 자, 교육 사항에도 보시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KSA, 네, 기술, 뭐 지식, 기술,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knowledge, 뭐 스킬, attitude 이게 얘를 의미하는 거겠죠. KSA가. 자, 그래서 기술이나 능력이나 태도 그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 그리고 활동 내용. 자, 이런 것들도 그냥 일반적인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라기보다는 좀 직무와 관련된 활동이 있다면 쓰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면 없으면요 비워둬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쓰긴 쓰셔야 되는데 기왕이면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걸로,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자격사항도 역시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일반 사무직이야. 자, 저 때는 제일 많이 쓰는 자기소개 그 자격증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운전면허증. 저 일반 사무직 운전면허증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맞죠? 자, 이런 건 이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시안을 보시면 이제 좌측이 일반적인 우리 자기소개서, 입사 지원서고요. 우측이 자기소개서 아니고 그 이력서고요. 자, 우측이 역량 기반 지원서라고 해서 NCS 기반의 지원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굉장히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자, 저기에 보면 가족상, 그죠? 여러분들 가족상 어떻게 필요 없잖아요. 맞죠? 일을 하는데 저 때는 진짜 썼어요. 가족상조차도. 그리고는 가족상에서도 뭐 부모님의 학벌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도 썼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의 인적사항, 그리고 경험도 어떤 거, 기왕이면 직무 관련된 경험, 그리고 자격증도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만 쓰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NCS 기반의 서류 전형의 조금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도 뭐 간단히 오전에 뭐 강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뭐 자기소개서도 보시면, 자, 좌측에 보시면 이게 예전에 썼던 거죠. 일반적인 거 뭐예요? 성장 배경, 그죠?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사회 활동과 대외 활동, 그죠? 대외 경험. 이렇게 굉장히 주제 자체가 추상적으로 줬어요. 근데 뭐 추상적으로 줬다고 해서 뭐 쓰는 방법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역시나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당연히 그거는 추상적으로 준다고 해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쓰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자,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 역량 기반 지원서를 보셔도, 자, 일단은 물어보는 항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맞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답 역시나 배경 실제 일동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게끔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추상적으로 쓰고 싶으면 쓰셔도 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혹시나, 맞죠? 운 좋게 서류를 붙었어. 근데 면접 때 그걸 보고 성의 없이 썼구나 하고 떨어뜨릴 수는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소개서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질문지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다. 근데 대답하는 건 역시나 구체적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의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해요. NCS 기반의 서류 전형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고 칠게요. 자, 근데 정말 이력서, 자기소개서만 보고 실제 이 서류 전형에서 한 3배수를 뽑는다라고 칠게요. 그럼 정말로 정말 좋은 지원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이 둘의 내용만 가지고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건 어떤 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뭐 서울에 있는 우리 뭐 스카이대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죠? 스카이대 졸업생이에요. 자, 그리고 뭐 지방에 있는 뭐 전문대 초대졸 어떤 학교 학생이라고 칠게요. 자, 이 둘을 봤을 때 누가 더 일을 잘한다, 뭐 이거를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면, 그죠? 학벌이 나와 있다라면 어떤 친구를 일단 서류 정해서 합격시키고 싶어요. 솔직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왠지 서울대 이 스카이, 그죠? 서울대 뭐 이쪽 스카이인 친구가 훨씬 약간 일을 잘할 것 같고 느낌상 확률적으로도 그럴 것 같잖아요. 맞죠? 그죠?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뭐 저 역시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에 이런 우리 학벌은 쓸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내가 오로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만 보고 여기서 3배수 이렇게 거르다 보면 좋은 지원자들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운 좋게 뭐 좋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는 지원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소개서랑 이력서가 나쁘지 않아서 얘를 뽑고 얘는 조금 그래서 뽑지 않았어. 그랬는데 막상 괜찮은 지원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탈락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많이 채택을 하냐면 자, 지금 뭐 G4, G3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뭐 G4든 G3든 자, 서류 전형에서 보면 30배수 선발 보이시죠? 혹은 적격자 전원 합격. 자, 얘네들이 서류에서 조금 개인적인 정보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서류의 문을 확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자, 30배수. 그죠? 굉장히 많이 뽑죠. 혹은 서류 전형이 아닌 서류 검증을 도입하는 곳들도 있어요. 기본적인 지원 자격에만 부합을 하면 너는 서류는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격자 전원 합격. 이런 식으로 서류 전형에서의 문을 확 늘려버린 거죠. 실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필기 시험으로 진행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필기 시험 보시면 저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3배수 선발. 그죠? 2.5배수에서 한 3배수로 여기서 확 갈라버리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카이 나온 친구가 있고 뭐 지방에 있는 초대졸 나온 친구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 필기 시험을 잘 칠 만한 친구는 누가 더 확률적으로 높아요? 네, 스카이대 친구가 확률적으로 필기 시험을 잘 칠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무조건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나 독해 능력, 그죠? 뭐 자료 해석 능력이 풍부한 친구들이 필기 시험을 잘 칠 것 같고 그런 친구들이 실제 합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걸러버리니까. 그래서 실제 인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뭐 지역균형 선발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많이 합격을 하죠. 실제. 그죠? 자, 그래서 이 서류 전형은 생각보다 문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거. 예전에는 서류 전형을 들어가는 것만 해도 야, 서류 전형을 통과했어. 자, 반은 됐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건 그저 한 1, 20%밖에 성공을 못한 거예요. 아직 7, 80%가 남아 있는 거예요, 실제. 그죠? 그리고 이 서류 전형에서도 자, 보시면 자, 점수화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모 기업인데 자, 가에 보시면 NCS 직무 역량 중심 자기소개서 10점. 자, 자기소개서가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차지해요? 10점. 굉장히 미비하죠. 그죠? 여기서 큰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죠? 근데 뭐 전체로 비율로 보면 그렇긴 한데 자, 어찌됐든 그래요. 10점. 자, 두 번째. 직무 관련 교육사항 40점. 자, 이 직무 관련 교육사항은 학벌이나 이런 거는 역시나 제외되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내가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40점. 그리고 세 번째, 자격사항, 직무 관련 자격사항이 50점이에요. 역시나 학벌과는 무관한 정보들이죠. 맞죠? 자격이죠. 자, 그래서 나랑 다, 자, 학벌과는 무관하게 여기서 90점 정도가 될 거고요. 맞죠? 거기서 자기소개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뭐 스카이 친구랑 초대줄 친구가 있으면 초대줄 친구가 1점 더 높으면 걔가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이 넓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둘 다 10점을 줬어요. 그럼 둘 다 100점이죠. 일반적으로 서류에서는요. 말하자면 동점이 되면 다 올려버려요. 아시겠죠? 그 배수를 조금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어쨌든 문을 굉장히 넓게 해서 채용을 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NCS 기반의 서류 전형은 어떻게 보면 예전 공기업들이 실시하던 서류 전형보다는 훨씬 그죠? 합격문은 열려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필기 전형이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NCS 기반의 필기 전형을 통해서 2.5배수, 3배수를 거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접도 중요하잖아요. 네, 당연해요, 여러분들. 이제 근데 면접에서는 경쟁률이 확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맞죠? 한 3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이 합격하는 거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 전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면접까지 가려면 이 어떻게 보면 그죠? 8알이죠. 요 8알의 필기 시험을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 주셔야지 면접 전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기 전형은 뭐냐? 자, 보시는 것처럼 NCS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돼 있어요. 자, 필기 전형은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직업인이 가져야 할 10가지 능력이라고 해서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시험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직무 수행 능력이에요. 자, 직업 기초 능력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직무 수행 능력이 뭐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공계 기술직이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한수원이다 한전이다 이런 데 보시면 전공 시험 비슷한 거 있죠. 그죠? 자, 그게 바로 이 직무 수행 능력이에요. 혹은 여러분들 일반 뭐 사무직들 있죠. 그쪽에 보면은 뭐 심사직이다. 뭐 그런 데 보시면 논술이나 어떤 경영 경제 시험이 있죠. 상식 시험. 자, 그런 것들이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원래는 이 직무 수행 능력을 좀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많이들 조금 안 쳤었어요. 그런데 19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권고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권고가 아닌 너네들 거의 다 두 개를 실시하라라는 지침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많은 일반 사무직들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 기초 능력만 통과하면 필기시험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한동안. 자, 근데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이 들어가 버린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나눠 봅시다. 이공계 기술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공계 그죠, 전공자예요. 뭐 근데 이공계가 아니라 인문상경계 전공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문상경계 전공자가 기술직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경우가 뭐 굉장히 많이 있을까요? 솔직히 잘 없어요. 그죠? 4년 동안 배우는 전공을 어떻게 보면 뭐 복수 전공을 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인문상경계 친구들이 기술직 쪽으로 지원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기술직에서는요, 이 직무 수행 능력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요. 대부분 공사공기업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 전공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차이가 안 나요, 실제.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서 관건이냐? 네, 직업 기초 능력에서 관건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얘가 메인이 돼버리는 거죠. 자, 반면 이제 인문상경 계열 친구들 보시면 내가 일반적인 사무직에 지원을 한다. 근데 여기에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은 시험은 어떤 상식이나 경영 경제 시험이 좀 있대했죠. 이쪽은 아무래도 상경계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쪽은 약간은 내가 일반 사무직 쪽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직무 수행 능력도 열심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경영 경제에다가 상식이다 보니까. 맞죠? 그래서 이쪽에도 투자를 해주시고 직업 기초 능력도 좀 같이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공계 기술직 쪽 친구들은 전공은 웬만큼 됐으니까 이 직업 기초 능력에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금융 공기업 쪽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죠? 뭐 캠코라든지 기보라든지. 자, 금융 공기업은요, 직업 기초 능력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그래서 뭐 실제 여러분들이 금융공기업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직무 수행 능력 시험에 오히려 8할 이상을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직업 기초 능력을 안 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공기업은 직무 수행 능력 시험에 치중을 많이 둬라라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NCS 필기 전형은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 있다. 자,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밑에 뭐 인바스켓 형태의 검사다. 뭐 네,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 공사공기업들이 NCS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뭐 필기시험이 없었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직무적성 검사를 쳤어요. 인적성을 쳤어요. 인적성을. 자, 그래서 기존 필기평가. 자, 거기에 보시면 탈맥락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 위주. 그때는 지식 위주였나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공사공기업들이 이 직무적성 검사에 꼭 나오던 게 뭐냐면 회사 상식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의 명칭이 지어진 건 몇 년도인가? 네, 1982년 이런 것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로열티 문제, 충성심 문제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있느냐, 그죠? 이런 식의 지식 위주의 시험. 그리고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시겠죠? 거의 매년 문제 유형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 유형을 외우라는 이런 지식 위주의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예전에 제가 채용 설명회를 가니까 뭐 공기업은 아니고 사기업이긴 한데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이제 필기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한 번 정도는 훑어보고 올 필요가 있다라고 되려 인사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얘기는 실제 그거죠. 문제 유형의 변화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유형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한 그런 것들에 관련한 문제를 기존에는 쳤던 반면 이제 NCS 기반의 필기 평가는 NCS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식 기준은 맞겠죠. 맞죠? 이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외우지 않으면 암기가 되지 않으면 풀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쪽은 이제 하지만 직무와 관련되니까 거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암기형이라 할 수 있지만 이제 직업 기초 능력에서는 약간의 매뉴얼형 암기형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원자의 사고력이나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나 그죠 문제 해결력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시험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라고 해서 의사소통, 자원관리, 수리 능력 해서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필기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NCS 기반의 필기 전형은 직무 수행 능력, 직업 기초 능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공계는 직업 기초 능력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왜? 전공 시험은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난다. 자, 하지만 인문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 직무 수행 능력도 그죠? 본인이 너무 지식이 없다면 준비를 함께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금융공기업은 직업 기초 능력보다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 일단 요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 아까 오전에도 면접에 관련한 강의를 들으신 것 같은데, 자, 면접 전형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NCS 기반의 면접 전형은 어떻게 다르냐? 네, 일반적인 여러분들 예전 기존의 면접,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면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원자 1명, 면접관 3명, 그래가지고 실무진 면접, 그죠? 그리고 임원 면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자기소개서 기반의 인성 면접 맞죠? 다대다 다대1. 자, 근데 그렇게 면접을 진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죠? 인사 담당자의 실제 주관성이 굉장히 많이 개입될 수 있죠. 왜? 객관성을 조금 확보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접들은. 왜? A, B, C 세 명이 들어왔는데 B라는 친구의 눈빛을 보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그죠? 그냥 싫은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누구 아들이라. 맞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니까 맞죠? 누구 아들인 것 같다라는 포인트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면 그죠? 이름을 딱 봤는데 우리 아들이 윤성민인데 딱 지원자의 이름을 보니까 윤성민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좋은 점수 줘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즘은 면접은 대부분 수험번호로 진행을 해요. 이름도 안 나오게끔. 자, 어찌됐든 굉장히 면접이 주관성이 많이 개입이 됐었어요. 자, 근데 이제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서 이제 면접을 조금 객관성을 확보하자라는 거예요. NCS 기반의 면접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객관성 있는 면접을 진행을 할 것인가?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 기반의 인성 면접뿐만 아니라 그죠? PT 면접, 토론 면접, 경험 면접, 상황 면접 굉장히 다양한 면접을 실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기존 면접, 전통적인 면접은 어떻게 보면 외모, 목소리, 그죠? 눈빛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많이 뒀던 반면 자, 이제 구조화된 면접은 실제 NCS 매뉴얼에도 면접 전형에 대한 공통적인 질문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물어보다 보니까 여러 명에게 질문이 많이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자, 하지만 약간 질문을 조금 일관성 있게도 질문을 한다는 거죠. 동일한 질문에 대답이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때 이 대답을 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PT나 토론, 예를 들어 여러분들 PT 면접 생각을 해봅시다. 딱 앉아 있어요. 그죠? 면접관이 앉아 있는데 지원자가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이제 PT 면접을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인성 면접에서 자기소개서 인성 면접에서 눈빛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친구예요. 근데 걔가 딱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자료를 쫙 분석을 기가 막히게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 해결책을 딱 제시를 하는데 와,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보게 돼요. 맞죠?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PT 면접을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뭐 목소리, 뭐 눈빛 중요하죠. 그죠? 전달력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용, 그죠? 그 내용만 완벽하다면 100점 중에 80점은 먹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면접관이 봤을 때 너무너무 누가 봐도 이제 거기서 달라 보이면 이제 업무는 또 다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업무에서는 얘가 이렇게 분석하고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어. 그럼 실제 업무를 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거고 그러면 객관성 있게 조금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면접위원들도요. 요즘은 여러분들 예전에는 회사 사람들만 봤던 반면에 이제는 외부 면접관을 일반적으로 꼭 참석시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NCS 기반 면접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객관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는 계속 실시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공기업에 적용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기업에도 많이 적용을 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NCS 기반의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은 기존의 서류 필기 면접과는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뭐 그전과 지금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자 인재를 모집할 때 예전에는 인재상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직무별로 맞죠?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일대기 형식의 자기소개서인 반면 지금은 어때요? 대부분 역시나 직무 중심 그죠? NCS는 직무 능력 표준이니까 맞죠? 그리고 예전에 필기 전형조차도 인지 능력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다르게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이 있다. 면접 전형도 예전에는 그죠 객관성이 많이 없는 주관성이 많이 개입된 면접을 한 반면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서 객관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NCS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딴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럼 뭐 강의는 끝난 건가요?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류의 문은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라고 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근데 필기 전형이 8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필기 전형도 여러분들의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직업 기초 능력 역시나 과락도 있고요. 과락을 떠나서 일단 여기서 웬만큼의 점수를 얻어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에 치중을 많이 두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NCS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직업인이 가져야 할 10가지 능력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 10가지 능력이 어떤 게 있느냐? 네, 의사소통 능력, 자원관리에서 10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A라는 공사 공기업은요. 자, 10가지 능력을 다 치나요?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요. 다행히도 10가지를 다 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뭐 제일 많이 치는 게 4개 정도. 아시겠죠? 어떤 기업은 3개 치는 것들도 있고요. 조금 많게 치면 6가지 영역, 많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6개까지도 치는 것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3개에서 4개 정도 영역을 쳐요. 그러면 10가지 영역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느낌 오셨죠? 3개, 4개를 치면 5, 6개는 버려도 되겠네요. 근데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이제 확률적으로 조금 가봅시다. 이 10가지 영역 중에서도요. 자, 3개를 치든 4개를 치든 6개를 치든 공통적으로 치는 영역들이 조금 중복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요. 늘. 그게 바로 뭐냐면 저기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 이 3가지를 제일 많이 치고요. 자 거기에서 하나 더 보태자면 자원관리 능력 요 4가지를 우리가 메인 영역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6가지 영역 중에 10가지 영역 중에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90%를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NCS 직업 기초 능력을 학습한다라고 치면 10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9시간, 그죠? 90% 정도를 이 4가지 영역에 투자해 주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나머지 1시간을 6가지 영역에 투자해 주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 자원관리 능력 이 4가지에 여러분들이 많은 치중을 두고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6가지 영역도 1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제가 조금 가려 드릴게요. 이제 6가지 영역 중에 자 먼저 정보 능력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정보 능력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자 여러분들 컴퓨터 정보 능력은 자
실제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NCS 직업 기초 능력 매뉴얼에 나와 있는 약간 암기형 문항도 좀 내긴 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정보 능력에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많이 출제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뭐 인터넷에 설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럼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있어요? 엑셀, 그죠? 뭐 워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PPT 있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뭐 엑셀이라면 함수, 뭐 심지어 뭐 피벗 테이블, 그죠? 뭐 매크로 이런 게 나온 적도 있어요. 어렵게 나올 때는. 근데 꼭 이렇게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제 엑셀 사용에 대해서, 혹은 이제 PPT 사용에 대해서, 단축키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뭐 단축키, 저 단축키 하나도 모르는데요. 근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단축키를 외우고 있느냐가 아니라 단축키를 이만큼 제시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단축키를 눌러야 되느냐. 그죠? 소프트웨어 활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보 능력. 자, 6가지 능력 중에서 그나마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정보 능력. 아시겠죠? 근데 이 정보 능력은 이제 기술직과 여러분들 일반 사무직이 있으면 그걸 가리지 않고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왜? 컴퓨터는 기술직이나 그죠? 사무직이나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6가지 영역 중에서 제일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정보 능력. 자, 그다음 여러분들 자기계발 능력이라는 거 보이실 거고 직업윤리 보이실 거예요. 이 자기계발 능력을 치는 곳들은요 굉장히 드물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치더라도요 약간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는 50%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요. 나머지 50%는요 약간 매뉴얼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매뉴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고 하는 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왜? 10가지 중에 출제 비중도 굉장히 낮고 맞죠? 그리고 출제가 되더라도 그 출제 안에서도 역시나 비중이 낮게 출제가 돼요. 자기계발 능력은. 그래서 저는 늘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버릴 건 버려라.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저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 만점인가요? 네, 필기시험에서 만점 맞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다? 합격이에요. 일반적으로 필기 전형을 통과하고 나면요. 면접 전형은 일반적으로 제로 베이스예요. 즉, 여러분들이 꼴등으로 들어가든 필기 전형에서 1등으로 들어가든 합격만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합격선이 이제 난이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난이도로 출제되면 75%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점 만점에 75점 정도 이상을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계발 능력을 여러분들이 버리더라도 그죠? 그 중에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5개만 맞추더라도 다른 영역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좀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 능력 과감하게 버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업윤리. 자, 직업윤리는 뭐 근로윤리, 공동체 윤리가 있는데 직업윤리를 치는 것도 많지 않고요. 진짜. 자, 그리고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얘도 상식선에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직업윤리 대신에 안 치는 기업들은 뭘 많이 치냐면 인성검사. 아시겠죠? 혹은 AI 면접 보는 곳들이 있죠. 자, AI 면접 안에는 인성검사가 자동으로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윤리를 채택을 하지 않고 인성검사를 통해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과감하게 자기계발 능력과 직업윤리는 그냥 쿨하게 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6가지 중에 3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럼 3개 남았어요. 자, 얘는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술직과 사무직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기술직은요, 기술 능력이 조금 그나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반면 사무직은요, 기술 능력은 웬만하면 안 나오고요. 조직 이해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 나와요. 자, 왜냐면 사무직들을 보시면 뭐 예를 들어 건보다, 그죠? 국민연금공단이다, 근로복지공단이다. 어때요? 민원을 많이 상대하죠. 그럼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 민원을 많이 상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인관계 능력도 역시나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무직 쪽이다 대인관계 능력, 조직이해 능력을 내고 기술직이다 기술 능력을 내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것들을 보면요. 경향들을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느 쪽이냐를 나누시고 조금 만약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공계 기술직이다. 그러면 의사 문제 해결 수리 자원관리는 당연히 하고요. 정보 능력 정도도 해주면 좋겠죠. 그럼 정보 능력을 따로 준비하기 애매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엑셀이죠. 맞죠? 그럼 컴활 정도는 2급 정도만이라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술직이다
네 가지 영역 플러스 정보 그리고 기술. 저는 이렇게 6가지만 볼 것 같아요. 실제. 만약에 제가 인문상경 계열 쪽이다. 그죠? 사무직 쪽을 준비한다. 그럼 네 가지 영역의 정보 능력. 그죠? 이쪽도 당연히 커말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거 말고는 대인관계 조직이해. 이렇게만 보고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라는 거지. 여러분들 항상 약간 전략적으로 조금 확률을 따져서 준비를 해 주세요. 네, 10개를 다 하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10개를 한다고 해서 다 맞춘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죠? 또 역시나 많이 출제되는 곳에 조금 더 치중을 둬서 그쪽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쪽에 많이 준비를 해주는 게 낫지. 그죠? 만약에 나오지도 않을 곳에 투자를 했다가 나오지 않으면 그죠? 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 달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잡으셨죠? 그죠? 이문상경계냐, 그러니까 사무직이냐, 기술직이냐, 사무직이냐. 어떤 거를 조금 버리고 어떤 거를 콕콕 집어서 준비를 해야 될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메인 영역에 대해서 아까 뭐 10시간을 준비한다면 9시간, 90%의 시간을 할당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기에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만 깊게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자, 먼저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자,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면 저렇게 나와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문서를 읽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뭐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저 외국인의 간단한 의사 표시를 이해하는 능력. 자, 매뉴얼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어떤 걸 알고 싶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 그죠? 자, 작성하는 능력, 경청 능력, 의사 표현, 기초 외국어 능력이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은 보면 이제 토익 점수 뭐 얼마 이상 해가지고 많이 그 자격 조건으로 넣는 것들도 있죠. 자, 그런 데는 역시나 기초 외국어 능력은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나와요. 기초 외국어 능력은. 자, 그러면 이제 문서 이해 작성 능력, 그죠? 의사 표현 경청 능력인데, 자, 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서 이해 능력. 자, 문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를 시험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뭐 독해, 그죠? 독해 지문을 주고, 그죠? 질문지를 줘요. 그래 놓고 독해를 제대로 한다면 문서 이해 능력 됐어요. 자, 문서 작성 능력. 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문서를 작성하게 하나요? 그건 아니죠. 맞죠? 자, 작성할 때 많이 틀리는 게 뭐예요? 요즘 맞춤법 많이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맞춤법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성 능력을 판가름할 수 있다. 자, 그다음 경청 능력. 자, 듣고 말하는 거죠. 자, 듣기 평가 치나요? 안 쳐요. 맞죠? 그러면 경청 능력은 안 나오겠네요. 자, 이런 거예요. 대화문을 줘요. 대화문. A랑 B가 얘기해요. A, B 얘기하다가 자, 마지막에 문제는 이거죠. B가 A가 한 마지막 말을 듣고 B가 했을 말로 적당한 것을 구하시오. 이게 뭐예요? 경청 능력이에요. 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독해죠, 얘도. 그래서 이 의사소통 능력은 대부분 90% 정도는 독해 능력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독해 능력을 조금 개발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독해 능력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독해 능력 하면 제일 내가 독해 능력을 올리고 싶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방법이 뭐예요? 아, 신문을 읽고 책 읽고 글을 많이 읽어야 됐네. 네, 맞아요. 자, 근데 그건 언제 했어야 돼요? 네, 어릴 때부터 했어야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 책을 10권을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독해 능력이 확 올라갈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밖에 안 들릴 수는 있어요.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시험 자체가 우리가 수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긴 지문이 아니에요. 지문의 내용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준비를 여러분들 독해 능력은요. 학생들이 독해 능력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만 주구장창 읽을 생각만 해요.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한 권을 읽더라도요. 한 권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로 이 글쓴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자,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 타자로 치든 손으로 쓰든 그걸 한번 써보세요. 정말로. 그래서 뭐 책이 한 권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사설을 읽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신문 사설을 읽고는 정말로 이 글쓴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혹은 이 내용을 내가 간략하게 5줄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까? 아시겠죠? 요약을 해보시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글을 읽어낸 거지 정말로 글을 읽기만 한다고 독해 능력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책 읽고 나서 독후감 쓰라고 하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후감을 쓰는 이유가 정말 읽는 걸 못해서 아니에요. 읽고 나서 생각을 정리를 하는데 정말로 이 글쓴이가 어떤 얘기가 그냥 내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말로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죠? 그거를 캐치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염두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금도 이제 독해 능력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사설이나 이런 거 보시고요. 그걸 간단하게 줄여 쓰되 내용만 쓰시면 안 되고 정말로 글쓰니까 그 내용을 쓰면서 그 글쓰니까 정말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독해 능력을 올리기에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신문이 아니더라도 문제집을 풀어요, 여러분들이. 자, 의사소통 문제면 독해 문제를 풀어요. 그걸 풀고 여러분들 객관식이다 보니까 보기가 있잖아요. 보기 보지 마세요, 처음부터. 보지 말고 그 글을 읽고 여러분들 옆에 써보세요. 무슨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그걸 써놓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독해 능력을 조금 기르시면 이 시험 자체가 지문이 크게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의사소통 능력이 직업 기초 능력 안에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직업 기초 능력, 자, 직업인이 가져야 할 10가지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직업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막 맨날 비문학 지문이라고 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 신문 기사 같은 그런 글만 보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어떤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제품과 관련된 설명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대외 정보 전달을 위한 보도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업체에 그죠? 발주를 넣거나 할 때 비즈니스 레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비즈니스 레터, 공문서, 기획서, 기안서, 보고서 되게 많죠. 특히나 실제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양식들. 자, 이런 것들을 독해 지문으로나 많이 이용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양식들이 있으면 이 양식의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 볼게요. 요거 한 번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1분 정도만 시간을 드려볼게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딱 1분이에요. 아, 여러분들 여기 뭐 뿌옇게 나오는데 지금 그 일지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업무 일지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보고 풀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냥. 자, 1분은 됐고요, 여러분들. 자,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자, 1일 업무 일지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요거. 자, 보기 1번 보세요. 진행 과정에 대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작성한다. 자, 업무 일지 누가 보나요, 여러분들? 제가 썼어요. 제가 일반 신입사원이라고 칠게요. 누가 봐요? 네, 제 윗사람들이 봐요. 맞죠? 자, 그 사람들이 보는데 당연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작성을 해야겠죠? 맞죠? 2번, 핵심 사항도 역시나 간결하게, 산뜻하고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3번, 내용에 대한 예상 질문. 그죠? 저 윗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추출해보고 한번 답을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4번, 보고서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 요소고요. 반드시 최종 점검 당연히 해줘야겠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5번, 업무 진행 과정에서 쓰는 보고서인 경우 전문 용어는 가급적 상용을 삼가요. 맞죠? 그럼 정답은 없나요? 그건 아니죠. 정답 몇 번일까요? 5번이에요, 여러분들. 왜? 자, 5번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매뉴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자동차를 샀다라고 칠게요. 지금 자동차는 좀 어려우니까 선풍기라고 칠게요. 선풍기를 샀어요. 자, 근데 이제 처음에 조립을 하고 이제 작동을 하는데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딱 이제 매뉴얼을 딱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막 써 있어요. 오 하겠죠. 그러면 매뉴얼이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맞죠? 한마디로 매뉴얼은 어떻게 써야 돼요? 어려운 전문 용어는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즉 5번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네, 매뉴얼과 관련된 거예요. 실제. 그럼 업무 일지는 보세요. 제 윗사람들이 읽죠. 자, 그 윗사람들이 제가 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 용어를 막 썼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죠? 그 사람들도 신입사원을 거쳐서 이렇게 대리 과장이 됐는데 막상 그죠? 신입사원보다 이 직무와 관련된 용어를 더 몰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왜? 이거는 외부인이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윗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왜 보여드렸냐면 일반적인 독해도 있지만 이 문서 양식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특징을 알고 계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훨씬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약간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게 업무 일지 양식이다.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질문이 있는데 뭐 지형 기업 이건 이따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이따가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질문 받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경청 능력.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경청 능력은 자, 둘이 대화문이 있죠. 둘이서 막 대화를 해요. 자,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기획서 작성으로 어떻게 쓰라는 거죠. 근데 뭐 경청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독해 능력.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독해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문서 작성 능력으로서 제가 맞춤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요거 간단하게 1분 드려볼게요.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눈으로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몇 개 정도 나올까요? 자, 1분 딱 됐고요. 몇 개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학전류, 전선 또는 전로 중 일부가 직접 또는 뭐예요? 간접. 그죠? 요거 하나 찾으셨죠? 대지로 연결된 경우로. 맞죠? 즉, 절연되어 있는 충전부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대지와 뭘까요? 접촉되어겠죠. 그죠? 대지와 접촉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말한다. 전로 또는 기기의 외부, 그죠? 저 외자 아닌가 아시겠죠? OE, 그죠? 외부에 의한 외부의 위험한 전압이 나타나거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를 지락 전류라 하며 그 다음 인체할 때 저 체자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자, 인체 감전 지금 4개 나왔어요. 그 다음 누진화재 또는 기기의 손상.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 4개가 아니라 5개예요. 그럼 1개가 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인체 감전 뒤로 있어요. 인체 감전 뒤로.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전기세는 무슨 세예요? 전기세는 누진세예요. 그죠? 화재는 어떻게 일어나요? 누전 되면 일어나죠. 그죠? 전기가 새야 되죠. 그래서 누전 화재가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맞춤법이나 이거는 여러분들 따로 준비하실 수는 없어요. 평소에 어때야 돼요? 그죠? 자,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어. 이런 얘기를 삼가시고 그죠? 평소에 좀 바른말, 고운말을 써주세요. 그거 말고는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어떤 뭐 모음집, 어휘 모음집을 보고 막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딱히 준비를 하실 수는 없지만 평소에 좀 고운말, 바른말을 써주시는 게 낫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독해 능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죠? 어휘 문제, 그러니까 맞춤법 관련한 문제는 많이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그 독해 능력을 기반으로 하되 그 문서 양식에 따라서, 아시겠죠? 문서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기획서, 기한서다. 거기에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결제란 같은 거 들어가야겠죠. 이런 것들. 자, 이번에는 수리 능력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수리 능력은 크게 네 가지 능력을 물어보려고 출제를 해요. 자, 기초 연산 능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사칙 연산과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 사칙 연산을 못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죠? 그럼 다 맞추겠네요. 맞죠? 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사칙 연산을 못해서 틀리는 친구는 없어요, 여기서. 기초 연산 능력 문제들은요. 근데 왜 틀리냐면, 그러니까 틀린다기보다 왜 못 푸냐면, 첫째 시간이 짧아요. 이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한 문항당 주어지는 시간이 뭐 일반적으로 1분 10초 정도 잡으시면 돼요. 1분 10초, 15초. 자, 시간이 작아요. 자, 거기에다가 자, 얘네들이 직업 기초 능력 안에 있는 수리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직업 상황을 세팅을 해줘요. 아시겠죠? 상황을 세팅을 해주고 그 상황 안에서의 사칙 연산을 물어보는 거라서 사칙 연산을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서 못 푸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사칙 연산만 내가 엄청 열심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문제에 적응을 한 뒤 그때 내가 계산 능력이 99 뭐였지? 이러면 안 되겠죠. 99, 81이 나올 수 있게끔 당연히 사칙연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칙연산이 first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상황을 이해하는 게 first예요. 이 기초 연산 능력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기초 통계 능력.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약간 기초적인 통계 지식이 있냐는 거거든요. 근데 또 통계하면 여러분들 막 또 고등학교 때 뭐 정기분포 나오고 신뢰 수준 나오고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기초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기초적인 거 하면 뭐 있어요? 평균, 확률, 뭐 표준 편차, 최빈값, 중앙값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언급한 거 다 출제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최빈값 출제 뭐지 하지만 찾아보세요. 최빈값, 중앙값, 표준 편차. 아시겠죠? 평균은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이런 식의 기초 통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도표 분석 능력. 여러분들이 도표를 분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 도표 작성 능력. 도표를 그려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얘들을 합쳐서 우리가 자료 해석이라고 하죠. 이 자료 해석은 여러분들 이 시험뿐만 아니라 피셋 있죠, 피셋. 그죠? 피셋에도 자료 해석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 GSAT 이런 거 수리 능력 안에도 그죠? 거의 8알이 자료 해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자료 해석은 어떻게 보면 직업인이라면 꼭 필요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출제가 되나 봐요. 그죠? 저도 뭐 왜 출제되나요 하면 저도 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출제하는 걸 보면 대부분이 직업인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겠죠. 그래서 자료 해석 능력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료 해석 능력이요, 이 수리 능력에서도 나오는데 이따가 다음에 할 문제 해결 능력 안에서도 뭐 자료 해석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인데도 사람들이 이 자료 해석은 수리 아닌가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거냐면 이제 수리에서의 나오는 자료 해석은요, 자료 계산과 자료 비교가 기반으로 돼요. 한마디로 이 자료를 대해서 네가 자료를 비교해낼 수 있느냐, 아시겠죠? 추세를 읽어낼 수 있느냐, 혹은 자료를 계산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고요. 자, 하지만 반면에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오는 자료 해석은요, 어떻게 보면 결론을 원해요. 결론을. 이 자료를 가지고 네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에도 자료 해석이 나오는데 뭐 계산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출제가 많이 안 되죠. 근데 뭐 추이를 조금 읽다 보면 약간의 계산이 필요할 때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5개 중에 1개 있는 반면, 아시겠죠? 이제 수리 능력은 5개 중에서 자료 비교뿐만 아니라 간단한 자료 계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뜯어볼게요. 자, 먼저 기초 연산 능력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칙 연산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랑 같이 하나 읽어보면 김대리가 KTX 타고 목요일 지방 출장을 송정리로 가요. 그때 철도 회원이 아닌 이 김대리는 자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때 회원 가입을 한 후 발권을 한다면 자 김대리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은 얼마인가 하고 딱 나왔어요. 그죠?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바로 이해를 했겠죠. 아 기차 표값 구해야 되고 회원 가입하는데 회원 가입할 때 이점은 뭐다? 아 회사에서 회원 가입을 왜 하라 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 너 포인트 적립해서 너 나중에 그죠? 한 번씩 포인트 쓰고 그래.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죠. 비용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회원가입비가 들더라도 나중에 기차를 자주 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면 그죠? 좀이라도 비용을 줄이려고. 왜? 할인이 있을 테니까. 그죠? 이게 바로 딱 떠오르서 쭉쭉쭉 풀면 실제 1분 안에도 푸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다양한 상황을 모접해 본 친구들은 이게 탁탁탁 하고 바로 안 되고 문제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면서 아 하고는 그때 풀어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양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접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간단하게만 풀면 자 표값은 거기에 나와 있죠. 용산과 송정리 만나는 곳 저기 우측 위에 맨 우측에서 맨 위에서 바로 왼쪽 아시겠죠? 3만 원 적혀 있어요. 만나는 곳. 자 3만 원이고요. 회원가입비 2만 원이고요. 일단은 5만 원이죠. 자 근데 회원 할인이 있고 요일 할인도 있는데 어떤 할인 먼저? 요일 할인 적용 후 회원 할인. 그러면 해당하는 요일인지 찾아보시면 해당하는 목요일이라서 해당하는 요일이에요. 그래서 표값 3만 원에 대한 10% 하면 27,000원. 거기에서 이제 회원 할인 5%죠. 그러면 1,350원 빼주면 25,650원이 나와요. 거기서 그 회원 가입비 2만 원에서 정답은 3번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계산은 어때요? 방금 계산은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얼마만큼 빠르게 이해하느냐 이게 관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 연산 능력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기초 연산 능력 중에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방정식 그죠?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1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 우리가 풀었던 문제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죠, 여러분들. 그때 이제 이 방정식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미지수 x를 설정한 뒤 그죠? 해를 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미지수를 설정하고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푼다. 그죠? 그래서 근 또는 해를 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고 수학 익힘책을 보면 거속시 쓰는 거, 그죠? 그다음 소금물 문제 푸는 거, 그리고 달력 문제 푸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작업량, 그죠? A는 어떤 일을 하는데 2일이 걸리고 B는 3일이 걸려요. 같이 하면 며칠 걸릴까 하는 이런 문제들. 네, 그런 식의 문제들을 저희가 응용 수리, 응용 계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보너스 문제로 좀 주어져요. 난이도는 중학교 2학년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세팅이 돼요. 실제. 자 그럼 앞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같이 보세요. 작년 한 해 업무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던 ABC 4명의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을 했대요.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성과급은 A부터 D 직원까지 차례대로 지급이 되었다고 할 때 네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총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 했어요. 이제 느낌 오셨죠? 성과급 총액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총액을 A, B, C, D 4명에게 줄 거예요. 자, 조건을 봅시다. A 직원은 성과급 총액의 3분의 1보다 20만 원을 받았다. 맞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B는 A가 받고 남은 거에 대해서 또 이만큼 들고 가네요. 맞죠? 그러고 나면 C는 이제 A, B 주고 나서 남은 게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3분의 1가 60만 원. 마지막 D는 이제 C가 받고 이제 A, B, C 주고 남은 돈에 맞죠? 대해서 2분의 1보다 70만 원을 받아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주고 나면은 성과급은 없어야 돼요. 이제 4명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받아요. 성과급 총액을 미지수 X만 원이라고 세팅하고 뭔가 식을 써야 될 것 같아 하고 느낌은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에 가서도 강의를 해보면요. 이거 딱 이 문제 1분 30초 드릴게요 하고 풀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100명 중에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해도 한 4명밖에 못 풀어요. 1분 30초 동안. 아시겠죠? 실제 5분 주면은 많이 대부분 풀 거예요. 근데 1분 30초라는 시간 동안은 많이 못 풀어요. 왜? 어려워서? 아니에요. 미지수를 세팅해야 된다는 생각은 딱 드는데 왠지 식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기를 읽어봐요. 보기를 가지고 좀 끼워 맞춰서 풀 수는 없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하다 보면 안 돼요.
수학적 감이 좋으면 네, 풀어낼 수도 있어요. 보기를 가지고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미지수 써야겠다 하고 이때부터 이렇게 미지수를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었더니 문제는 뭐야? 시간이 흘러버려요. 아시겠죠? 만약에 처음부터 미지수를 x마원이라고 세팅하고 쭉 풀었으면 이 문제를요, 여러분들 1분 30초 안에 풀어내요. 근데 보기를 보면서 고민하는 그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정말 수학적 감이 좋다면 이제 보기를 가지고 좀 끼워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처음 딱 느낀 그대로, 아시겠죠? 미지수를 써야겠다는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쓰세요. 아시겠죠? 귀찮아하지 말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푸시면 이게 생각보다 풀려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귀찮아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방정식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주는 문제로 나오거든요. 자, 주는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남들 안 틀리는 문제는 똑같이 안 틀려야 되고요. 남들 틀릴 때 그게 한두 개 더 맞추면 합격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풀어 가시면서 준비를 해 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기초 통계 능력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자, 기초 통계 능력. 여러분들에게 아까 평균, 또 표준 편차, 또 중앙값, 최빈값 말씀드렸죠. 자, 최빈값은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료를 봤는데 2, 2, 2, 3이 있다. 아시겠죠? 그럼 2가 최빈값이 돼요. 그 다음 중앙값은요, 중앙에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차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쫙 뭐 예를 들어 오름차순으로 쫙 정리를 해서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이 중앙값. 아시겠죠? 표준 편차 구하는 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평균 구하는 건 뭔지 아실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봅시다. 땡 기업에서 영업부서 야유회에서는 4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철봉 오래를 매달리기 시합을 했고요. 각 팀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A팀, B팀, C팀, D팀. 그래서 선수 5명씩에서 나와 있네요. 그때 저기 빈칸 괄호, 그죠? A팀 4번과 B팀 2번 선수 기록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 둘의 평균을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럼 쟤네들을 구하려니까 뭐 지금은 안 구해주죠. 자, 밑에 적혀 있는 걸 볼게요. C팀의 평균은 A팀보다 3초 길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C팀에 5명이 나와 있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서 A팀의 저기 4번 선수를 뭐 미지수 X라고 두고 식을 쓴 다음에 뭐 그죠? 3초 길게 해서 구하면 돼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풀면요. 이 문제 푸는데 1분 30초 무조건 더 걸려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1분 30초도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더 걸려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평균이 나올 때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C팀의 평균을 그냥 C팀의 총점으로 바꿔볼게요. C팀의 총점은 A팀보다 몇 초 길어요? 몇 초? 15초 길다로 바꿀 수 있죠. 이제 느낌 오셨죠? 자, 평균을 구해야 될 때는 총점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면 그게 더 훨씬 빨라요. 아시겠죠? 평균은 총점 구해서 다시 나누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평균이 나올 때는 총점으로 풀 수 있는지를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아시겠죠? 그게 적용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푸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요거. 되시겠죠? 그래서 C팀 보시면 뭐 51, 30, 46 뭐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5개를 더한 뒤, 그죠? 거기에다가 C팀의 총점은 A팀보다 15촉이니까 15를 빼주시고, 맞죠? 그리고 A팀을 쫙 더한 다음에 걔네가 저 그 4번 선수의 빈칸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팀 두 번째 선수도 D팀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D팀의 총점은 B팀보다 10초 길다가 나오니까 되시겠죠?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초 통계 능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가지 능력 네 가지 이거는 꼭 외우고 계시라.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최빈값. 근데 평균이 나올 때는 총점을 조금 이용해 보자라는 거. 되시겠죠? 자, 그다음은요, 여러분들 이제 자료 해석이죠. 그죠? 도표 분석 능력이에요. 그죠? 그럼 아까 제가 도표 작성 능력은 말씀을 딱히 안 드렸는데, 자, 도표 작성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글이라는 건 아니고요. 저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한번 작성해봐가 아니라 그려진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혹은 어떤 표가 있는데 그래프로 변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변환된 거를 찾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찾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자료 해석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를 할 수 있으면 걔를 가지고 변환시킬 수 있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고 도표 작성 능력은 출제 비중이 좀 낮아요. 이 수리 능력 안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도표 분석 능력, 자료 해석인데 이 문제 역시나 같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은, 옳지 못한 것은, 혹은 뭐 계산은 얼마인가, 아시겠죠? 뭐 증가율은 얼마인가 이런 식이거나 간단한 계산을 물어보거나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은 하고 물어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보시면 자, 이 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같이. 자, 축의 인구인데 00년, 05년, 10년, 15년, 20년에서 5년의 주기로 써 있어요. 맞죠? 자, 그리고는 좌측에 보시면 자, 전 연령 되어 있고 15세 미만 그리고 나이가 연결해서 끊어져 있죠. 15, 24, 25, 40, 49, 50, 64, 그다음 65 이상이라고 딱딱 연결해서 끊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15세 미만부터 그 다음 65세 이상까지 쫙 다 더해주면 누구랑 같을 것 같아요? 전 연령과 같을 것 같죠? 네, 같아요. 아시겠죠? 그걸 당연히 이걸 캐치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도표 분석 능력으로 그냥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캐치하실 수는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노령 인구는 65세 이상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전 연령 인구 추이는 00년부터 2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전 연령 보시면 자, 00년에 5143, 05년에 5153, 또 5년 뒤에 증가했네요. 또 5년 뒤에, 5년 뒤에, 5년 뒤에 증가하고 있죠? 그럼 202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1번은 적절하네 하고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만 조금 볼게요. 00년 이후 50세 이상 인구수는 매년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00년 이후니까 자, 00년 50세 이상은 50에서 64랑 65세 이상을 합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더해야 되지만 각각을 보시면 50에서 64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65세 이상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두 글 더해도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면 4번도 문제 없겠죠?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돼요. 적절하지 못해요. 왜 4번인가요? 왜? 제가 말한 거에 답이 있죠. 자, 데이터를 잘 보세요. 데이터는 어떻게 써 있냐면 자, 가로축에 00년, 05년, 10년, 5년의 주기로 써 있어요. 맞죠? 그죠? 자, 근데 매년이라는 건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알 수 없어요. 02년에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맞죠? 03년에 더 올랐을 수도 있지만 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05년에 오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료 해석을 자, 실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틀리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번, 2번, 3번, 뭐 4번 예를 들어 쫙 했어요. 근데 다 맞는 거야. 틀린 게 없어요. 그럼 이제 그때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다시 풀어요. 그리고 정답은 4번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풀 때 당연히 꼼꼼하게 좀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자료 해석은 뭐 어렵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래서 자료 비교를 할 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게 푸셔야 되는 거, 그것과 그리고 이 자료 해석에서는 자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4자리밖에 안 돼요, 최대가. 네, 이 정도면 땡큐예요. 근데 자료 해석은 막 6자리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실제. 자, 그래서 이 자료 계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 보면 자, 이전 대비 증감량, 증감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한마디로 이전 대비 증감량, 증감률은 그거죠. 전년 대비 변화율이에요. 자, 이 자료 해석 계산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저기 예를 가지고 바로 볼게요. 08년도는 60달러, 09년도는 100달러예요. 누가 봐도 증가했죠? 그래서 증가량은 얼마? 40달러. 되시겠죠? 그럼 증가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자 전년도는 60달러예요. 근데 40달러가 증가된 거죠. 그럼 60분의 40 그걸 100 빼기 60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60분의 40은 3분의 2니까 대략 67% 되겠죠. 백분율로 바꾸면. 아시겠죠? 그래서 비중도 마찬가지예요. 10%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에서 30이니까 10이 줄었죠? 그럼 40에 대한 10이니까 25% 되겠죠. 맞죠? 그리고 1차 방정식 간단한 거 이제 자료 해석은 나와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값이 60불일 때 그죠? 전년 대비 25% 증가한 가격이야. 그럼 전년도의 값을 x로 치면 거기에 0.25를 곱하는 게 아니라 1.25를 곱해주면 60이 나온다라는 거 되시겠죠? 요거 자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하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철도 여객 수송량 전년 대비 증감률. 자, 증가면 증가율이고 감소면 감소율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증가율이겠죠. 자, 빨간 정보를 보시면 자, 하나는 19,000대죠. 맞죠? 그리고 한 개는 32,000대예요. 맞죠? 그러면 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19,000대를 얼마 정도로 볼까요, 여러분들? 2만 정도 보셨겠죠. 맞죠? 그 다음 32,000대 얼마 정도로 보시겠어요? 네, 32,000 정도. 네, 이런 근사값은 필요해요, 여러분들. 왜? 자릿수가 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오차는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만과 32,000이에요. 누가 봐도 얼마가 증가해요? 네, 12,000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전년 대비 변화율은 전년도인 2만 분의, 그죠? 12,000이니까 자, 2만 분의 12,000. 자, 동그라미 좀 빼면 20분의 10이죠? 네, 분모를 100으로 바꿀게요. 100분의 60이에요. 그러면 변화율, 증가율은 60%겠죠? 자, 저기에 보기에 어디 있어요? 3번과 4번 사이에 있어요. 자, 솔직히 어떤 걸 답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60%.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3번이 찍고 싶어요. 그래서 3번을 딱 찍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때요? 답지를 보면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죠? 네, 보시는 것처럼 정답은 4번이에요. 그죠? 자, 이럴 때 굉장히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풀 때. 자, 이렇게 아리까리할 때는요, 여러분들. 자, 조금만 따져주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19,000대를 자, 저기 19,881을 2만으로 봤죠. 자, 근사를 2만으로 보면 저기에 나와 있는 실제값 계산한 거 보세요. 19,882분의 돼 있는데 제가 2만으로 바뀌면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커져요. 맞죠? 그리고 아까 둘의 차이 2만과 32,000, 12,000 차이가 나요. 근데 둘의 실제 차이를 보세요. 32,370과 19,882의 둘 실제 차이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12,000보다는 커요, 작아요? 그건 아실 수 있겠죠? 크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근사를 했을 때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졌죠. 그러니까 실제 값은 당연히 내가 구한 근사값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요? 63%인 4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 자료 계산해서 조금 따져주셔야 되고 그 다음 얘도 보세요. 03년 2, 4분기 노키아와 삼성의 판매량 차이거든요. 자, 거기에 A 보이시죠? A 노키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점유율이 있고 그리고 판매량 전체가 있어요. 맞죠? 자, 전체가 얼마냐면 11만 4,894예요. 거기에 대한 몇 프로예요? 35.9%. 아, 그럼 A에 들어가야 되는 건 11만 4,894 곱하기 0.359. 맞죠? 그 다음 B에 들어가야 되는 건 11만 4,894 곱하기 자, 9.9%니까 0.099. 얘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둘의 차이니까 운 좋게도 지금은 공통인수가 있죠. 11만 4,894. 그럼 둘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11만 4,894 곱하기 0.26이 되면 돼요. 맞죠? 근데 누가 봐도 여러분들 자릿수가 너무 크잖아요. 그럴 땐 우리 뭘 써야 돼? 네, 근사를 써야 돼요. 자, 11만 4,894를 고쳐야겠죠? 얼마 정도로 볼까요, 여러분들? 11만 5천. 네, 맞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둘의 차이니까 0.26 곱하기 11만 5천. 자, 여기까지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뭘 하나요? 115 곱하기 26을 써요. 그리고는 653씩 해요. 네, 저 정도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가 0.26 곱하기 78만 9천이었다면 789 곱하기 26 어때요? 쉽지 않죠? 오랜만에 하면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간단하게 오늘 딴 건 몰라도 요거 하나는 꼭 알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0.26 곱하기 11만 5천. 이제 관점을 변화시켜 볼 거예요. 여러분들 0.26은 몇 프로예요?
100분율로 바꾸면 네, 26%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11만 5천에 대한 26%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6%를 바로 찾을 수는 없고요. 이제 100분율 중에 가장 쉬운 100분율이 몇 프로일까요? 바로 10%예요. 왜? 11만 5천에 10% 얼마예요? 마지막 0을 지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를 지워주면 10%, 1%, 0.1%가 돼요. 그러면 11만 5천에 10%는 11,500, 1%는 1,150, 0.1%는 115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10%, 1% 단위를 이용해서 26%를 찾아갈 거예요. 자, 같이 따라와 보세요. 제가 쓸 데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뭐 빈 공간에 쓰시든가 해보세요. 자, 11만 5천에 대한 10%는 얼마예요? 끝에 거 지우니까 11,500이에요. 우리는 26%를 찾아야 되죠. 20%는 얼마예요? 11,500 두 번이니까 얼마? 바로 23,000 나와요. 자, 이제 6% 남았어요. 6%는 1%를 6번 더해도 되지만 6%는 뭐예요? 5 더하기 1이죠. 자, 5%는 어디서 가져오기 쉬워요? 네, 10%의 반이 돼요. 10%가 얼마였어요? 얼마였어요? 11,500. 그럼 반은요? 11,000만 잡아도 5,500 정도 되죠. 그죠? 5,5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20%가 23,000 맞죠? 그리고 5%가 한 55,000대 맞죠? 그러면 28,500대 정도가 지금 25%예요. 맞죠? 그럼 몇 프로 남았어요? 1%. 얼마예요? 1%? 1150, 1100대죠? 그러면 28,500에 1100 정도 더해주면 29,600대가 나오죠? 맞죠? 그럼 찍어도 몇 번을 찍고 싶어요? 2번. 네,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나 이제 이런 소수 계산이나 자릿수가 클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백분율을 이용해서 이제 자료 해석에서 좀 해보시면 계산이 굉장히 빨라져요, 실제. 그래서 생으로 나누거나 생으로 곱하기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자, 문제 해결은 보시는 것처럼 저 땡땡 사고, 땡땡땡 사고, 땡땡땡 사고를 자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인데, 자, 저기 뭐가 있냐면 간단해요.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출제를 하는데, 창의적 사고, 뭔가 새로운 거를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거를 도출한다. 네, 그게 바로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가 나와 있고 결과를 도출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리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자료 비교 계산이 있는 반면 이 문제 해결 능력에 나오는 자료 해석은 어떻다? 이 자료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거,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 여러분들에게 문제 상황을 제시하거든요.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내가 해결해 가게끔 하는 문제 상황 해결 문제가 나와요, 실제. 그리고 비판적 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결정 능력. 자,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매뉴얼한 문제, 4P 분석, 스왑 분석, 그죠? 3C 분석, 그죠? 마이크로포스 이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매뉴얼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용이 나뉘어요. 자료 해석, 그리고 이론형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무 적성 검사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실제 뭐 언어 추리 명제라고 있거든요. 자,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문제 해결 능력으로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로 확인하기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래와 같은 메일을 시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을 고르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일이 왔어요. 맞죠? 그 메일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데 어떤 선택 기준을 줘요. 그리고는 그 기준에 합당해서 네가 문제를 해결해 보라 하는 쉬운 수준의 이런 식의 문제 해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나 이런 데 나오는 스타일의 유형. 그죠? 혹은 여러분들 피셋 상황 판단에서도 이런 식의 유형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문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얘는 A, B, C, D, E, F, G가 있는데 2층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 두 가족의 구성원이에요. 자, 이 두 가족은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1층에는 4명, 2층에는 3명이 살아요. 이 중 혈액형이 O형이고 AB형이고 B형이고 하고 몇 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조건이 또 나와 있고요. 이때 A의 혈액형이 A형이라면 항상 참인 것은 와, 골치가 아프죠. 맞죠?
자, 여러분들 아까 문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고는 선택 기준에 가지고 쟤네들을 쭉쭉 지어가면 정답을 몇 번 하고 찾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층짜리 주택에 두 가족이 살고 있고 혈액형 나와 있고, 자, A의 혈액이 A형이라 돼 있고, 자, 처음에 조건 C는 1층에 살고 있고 AB형 남자고, AG는 기혼 남자고, 뭐 D는 2층에 살고, 이걸 본 다음에 1번 E의 혈액형은 B형이다. 이거를 가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그게 불가능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 해야 돼? 자, 도식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식의 간단한 표나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얘는. 자, 그 얘기는 이런 도식화 작업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쉬운 문제도 풀어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해결 능력 문제도 출제가 생각보다 많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푼 다음에 정답은 몇 번 하고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에 대한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냥 문제 해결은 내가 자료 해석 능력형 문제만 냅다 풀고 아까 전에 있는 조건 가지고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만 푸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식의 문제 해결 능력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뿐만 아니라 참거짓 문제라는 것도 있어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다음 발언은 3명은 거짓이고 1명은 진실이에요. 그때 상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따져보라는 거거든요. 자, A, 지금 B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B, A는 상자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문제를 그냥 풀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까요? 자, A가 거짓말을 한다면 해서 쭉 풀어보고, 그 다음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A가 거짓말을 안 한다면,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봐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랬을 때 B가 실제 거짓말 하는 걸 수도 있고 안 하는 걸 수도 있죠. 맞죠?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따져야 돼요. 그냥 풀면. 실제 이런 문제는요. 아시겠죠? 참거짓 문제는. 근데 예를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가라는 친구가 얘기를 해요. 나라는 친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그때 가라는 친구가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라는 친구가 진실이면 나는 뭐가 돼요? 나라는 친구는 거짓이 되죠. 왜? 제가 나라는 친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가라는 친구가 진실이기 때문에. 맞죠? 반대로 가가 거짓이면 나는 진실이 돼요. 맞죠? 자, 두 번째, 이번 이렇게 볼게요. 나라는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대요. 자, 그런 경우에 가라는 친구가 진실이면 나라는 친구도 진실이 되고요. 가라는 친구가 거짓이면 나라는 친구도 거짓이 되죠. 그죠? 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누가 거짓말을 해요 할 때는요. 둘 중에 한 명은 진실 혹은 거짓이에요. 맞죠? 반면에 누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는 어때요? 누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얘기할 때는 둘 다 진실이거나 둘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면 저기 A를 딱 보시면 A가 얘기를 하죠. 지금 B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는 A랑 B 중에 한 명은 뭐다? 진실. 한 명은 뭐다? 거짓이라는 결론이 바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진실은 한 명밖에 없다 했어요. 맞죠? 사람은 4명이에요. 그러면 A랑 B 중에 한 명은 진실이니까 C랑 D는 뭐가 돼요? 네, 걔네들은 자동으로 거짓말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참거짓 문제는요. 누가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풀면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참거짓 문제는요. 되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매뉴얼형 문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합 분석. 아까 전에 4P도 이때 있고 3C도 있고 이때 있고요. 3C 분석도 있죠.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포스 이론도 있다는 거. 요거 한 번씩은 꼭 찾아보세요. 그죠? 그래서 뭐 수합 분석이라고 딴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주어져요.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그래 놓고는 쟤를 분석해 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SW면 그죠? 여러분들이 강점과
그 기회를 가지고 그 둘을 조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건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학 분석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자원관리 능력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자, 자원관리 능력은요, 시간 자원, 예산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 숫자예요. 예산 뭐예요? 돈, 숫자. 물적 자원, 뭐 재고 현황, 재료 및 시설 현황, 뭘로 나타내요? 숫자로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을 푸는 상황은 자원 관리를 하는 상황인데 문제들을 풀 때는 그죠? 경우의 수도 따져야 되는 약간의 문제 해결형이 들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계산도 해줘야 되는 수리 능력도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원 관리 능력이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학생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대략. 아시겠죠? 반면에 쉽게 나오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얘는 중간이 조금 없어요. 쉽던가 어렵던가.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들이 약간 숫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수리형의 느낌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 예산, 물적 자원에 관련한 내용이 제일 많이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 뭐 인적 자원. 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게 대부분 신입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입은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보다는 관리를 받는 입장이 많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랑 관련해서는 많이 출제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문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이에요. 자, 아래 상황을 보고 P가 공정을 개선한 후 비용의 감소율을 40%로 세팅을 했을 때, 그죠? A에 알맞은 금액. 자, 공정을, 자, 아래쪽에 보시면 투입 비용이 있는데 공정 개선 전이 있고 개선 후가 있어요. 자, 공정 개선 전의 비용을 10,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럼 개선 후는 감소율을 40%로 세팅을 해야 되니까 얼마가 돼요? 10,000원에서 비용이. 네, 6,000원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구하는 문제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개선 전 쫙 더하고 개선 후 더해가지고 그죠? 개선 전에 비해서 40% 낮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A 값을 구하면 돼요. 근데 역시나 문제 상황은 자 보시는 것처럼 비용, 예산 자원 관리인데 풀어가는 건 어때요? 계산이 들어가죠. 약간 수리형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맞죠? 자, 그 다음 이번 문제도 보시면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라톤을 한대요. 그래서 마라톤 코스가 나와 있고요. 테이블 비용이 있고 음료 비용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테이블 설치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맞죠? 음료수 비용 고려하지 않고요. 그래서 테이블 설치하는 장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5개 설치한다고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코스 양쪽에 설치하는 테이블은 뭐 길이가 또 50cm 미만이다. 지금 테이블을 보니까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40, 120이랑 50이랑 100. 자, 그거 고려해서 푸는 문제죠. 역시나 계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죠? 맞죠? 자, 근데 이제 이 자원 관리 능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했잖아요. 자, 그 이유가요. 딱 그거예요. 아까 전에 문제 보세요. 어때요? 쉽죠? 근데 이번 문제 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 처음에 상황을 세팅을 딱 해줘요. 그리고는 조건이 많아요. 테이블 비용, 음료 비용. 근데 음료 비용 또 보면 당일 추가 주문하면 또 비용이 또 추가된대요. 맞죠? 그래 놓고 문제를 딱 풀려고 하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자, 테이블 5개 세팅. 아, 이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또 테이블 양쪽에 설치할 때는 세로 길이가 50도 또 조건이 또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원 관리 능력은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끼워요. 아시겠죠? 그 경우의 수를 조금 따져갖고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 관리 능력 자체가 자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이렇게 까다로운 유형이 많다라는 거 생각보다 어렵게 낸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다. 자 그래서 이 자원 관리도 딴 게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네, 일단 문제는 당연히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꼭 생각하세요. 내가 자원 관리 푼다. 그럼 머릿속에 그걸 꼭 되뇌이세요. 상황이 있고 조건이 세팅돼. 맞죠? 근데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조금 순차적으로 딱딱딱 바로바로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많다고 해서 어버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조건 있네, 조건 또 있네, 또 조건 있겠지, 네, 또 나와요. 아시겠죠? 계속 조건을 중요시하고 여러분들이 풀어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요 문제, 자, 이 문제 한번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같이 풀 건 아닌데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영화제 개막식에 참가하고자 교통편을 알아보고 있어요. 사원 제이가. 자, 그때 회의 종료 시각은 오후 2시래요. 자, 근데 영화제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자, 영화제 이 센텀시티에서 열리는데 저녁 8시까지 하는데 종료 2시간 전까지. 한마디로 저녁 6시까지 가야 돼요. 자, 얘는 회의에 몇 시에 마치냐면 2시에 맞춰요. 그리고 6시까지 가야 돼요. 즉, 이 사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4시간의 시간 자원이 있어요. 그때 교통편이 나와 있어요. 자, 공항 가는 게 있고 서울역 가는 게 있고요. 비행기가 있고 KTX가 있어요.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부산에 도착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 센텀시티까지 가는 데는 리무진 버스 혹은 택시, 철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제이가 선택할 교통편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맞죠? 요거.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에 관련한 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통편만 보고 풀면 되는데, 자, 저도 문제를 출제할 때 항상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게 NCS 직업 기초 능력 문제를 낼 때는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상식에서 벗어나게 세팅을 안 해요. 자, 그 얘기는 KTX보다 비행기가 택시 뭐 예를 들어 KTX가 비행기보다 빨라. 비행기가 1시간 걸리는데 KTX는 30분 만에 도착해. 말도 안 돼요. 아시겠죠? 혹은 택시비가 있고 버스비가 있는데 택시비가 버스비보다 싸네. 아시겠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식으로는 문제 세팅을 절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얘기라면 여러분들, 자, 일단 비행기랑 KTX 놔두고요. 자, 보세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리무진 버스, 택시, 도시철도가 있어요. 자, 소요 시간을 안 봐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없어요. 뭘 타야겠어요? 바로 택시예요. 맞죠? 그래서 시간을 보셔도요. 이 소요 시간을 보시면 택시가 제일 적게 걸려요. 자, 그 얘기는,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는 부산에 도착해서는 돈 신경 안 써도 된다 했죠?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 2번이나 3번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KTX 택시냐, 비행기냐, 택시냐. 이해되시겠죠? 상식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 세팅을 할 때는. 되시겠죠? 근데 이제 또 여기까지 오면 이제 물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비행기가 빠르니까 2번이겠네요. 자, 근데 비행기 생각해 보세요. 공항은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운타운에 있어요? 아니면 외곽에 있어요? 맞죠? 하지만 기차역은 어디 있어요? 도심에 있어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맞죠? 왔다 갔다 시간도 그렇고. 자, 그리고 비행기는 어때요? 띄엄띄엄 있어요. 반면에 기차는 어때요? KTX 굉장히 자주 있죠. 그렇다면 내가 어딘가에 가고자 할 때 뭐 비행기가 소요 시간은 적게 걸릴 수 있지만 왔다 갔다 시간 생각하고, 맞죠? 기다리는 시간 생각하고, KTX는 기차역 메인에 그러니까 다운타운에 있고 접근성 좋으니까 뭐 누가 무조건 빠르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정답을 골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식에서 벗어나게끔 결코 세팅하지 않는다. 약간은 상식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자, 그렇게 해서 총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려왔어요. 자, 메인 영역이라 했죠.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4가지에 대해서 뭐 10시간을 학습을 한다면 9시간 투자해 주시고 나머지 1시간도 아까 제가 방향성은 잡아 드렸죠. 그죠?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일단은 그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질문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먼저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붙었네요. 지형 기업에 따라 유형이 다양한데 모듈형, 핏셋형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기업 뭐 네이버 카페나 뭐 다음 카페 들어가 보시면 이제 뭐 공준 뭐 이런 식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들 후기가 올라와요. 아시겠죠? A라는 기업 치고 나면 후기가 올라오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모듈형이었어요. 이번에는 핏셋형이었어요. 어떤 곳은 모듈형과 핏셋형의 합친 피듈형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미 없어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출제한 데 있죠. 맞죠? 뭐 제가 기업을 차려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 뭐 한전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걸 하죠. 그 공고를 올려요. 우리 출제 대행을 해줄 사람, 입찰을 올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A라는 업체가 돼요. 맞죠? 근데 그 업체가 실제 이 NCS 직업 기초 능력을 만드는 회사인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런 것들을 못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직접.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2차 외주를 줘요. 제가 뭐예요? 그 2차 외주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무슨 영역 몇 문항씩이고요. 난이도는 상 30%, 중 40%, 하 30%의 비율로 내주세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지. 피들형으로 내주세요. 모듈형으로 내주세요. 픽셋형으로 내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자, 즉 업체가 어떤 업체냐에 따라서 문제가 매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업체도 외주 업자를 줬을 때 아시겠죠? 2차 외주를 줬을 때 그 2차 외주가 달라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A라는 기업에 지원 꼭 합격하고 싶은데 거기는 피셋형으로 나왔대 저번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피셋형으로만 준비해야 돼.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 애매한 확률에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서 어느 기업은 모듈형이야, 어디는 피셋형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아시겠죠? 기본서 사가지고 처음에 시간 세팅하지 말고 푸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 권을 쫙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독을 제대로 하셨다는 거겠죠. 거기에 있는 내용도 조금 외워야 되는 거 있으면 조금 외우시고 이제 그 한 권도 근데 10가지 영역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잡아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지 뭐 기본서든 기업별 문항이든 아시겠죠? 그걸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푸시는데 또 학생들이 그래요. 뭐 한전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한전 문제집을요. 저는요 이걸 샀어요. 근데 시험을 쳤는데 문제 유형이 완전 다르던데요. 네, 달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시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하지만 이건 있어요. 한전 문제집을 사면요. 한전과 관련된 자료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문제집을 골라서 그 다음 두 번째 풀 때는 시간을 가지고 푸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뭐 질문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퀴즈를 조금 내볼게요. 간단한 퀴즈. 자, 요거 특강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퀴즈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퀴즈를 푸시면 어디로에 올려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 이쪽에 그 에듀인잡 거기 보시면 더 보기에서 저는 간략히 돼 있는데 뭐 더 보기 하시면 온라인 취업 특강 나와 있고 깜짝 퀴즈 정답 제출해 가지고요. NCS 블라인드 채용이죠. 지금 저기 네이버에서 나와 있죠. 그거 클릭하시고 거기에 답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특강 들으시고 정답 맞추시면 뭐 모든 분들에게 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든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이 나간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내볼게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자, NCS의 필기 전형 중 그죠? 직업 기초 능력이 있어요. 맞죠? 그때 그 도표 분석 능력이 들어있는 곳은 영역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NCS 기반 필기 전형 중 아까 직업 기초 능력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 지원자의 도표 분석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능력은 어떤 능력 안에 들어있을까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걸 이제 아실 테니까 맞죠, 여러분들? 여기 정답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요거. 자, 마지막으로 질문은 더 혹시 없으신가요? 요거. 네, 그러면 여러분들 뭐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이거 하나 강의 들었다고 뭐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그걸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2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들 제 이름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지금까지 성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